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우경화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희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가원이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의 내용에 관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노다마를 검증할 조사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화된 한일 관계는 극우 세력의 혐한 시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4일에도 아베 정권의 차관이 군 위안부는 날조라는 망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또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YTN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해왔는데요. 특히 3.1절 기념식 후에 학계 전문가들과의 대담은 다각적인 동북아 외교와 역사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도를 다하는 일본의 우경화에 우려의 시선을 던져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일본이 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서 주변국과 진실성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올지 의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 기자 이 내용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현재 한일 관계를 두고 역대 최악이란 표현을 자주 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각이 들어서면서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 내각의 우경화 행보와 과거사 도발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12월에는 급기야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또 총리실 산하에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까지 만들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 등 세계 10개국 언어로 제작해 올리면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지도부의 군대 위안부와 관련한 망언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난 1993년 당시 고노 요에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고노다마를 재검증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대응 또한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일본을 자극하면 할수록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그럴수록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용한 대일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프랑스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군대 위안부의 참상을 알린 전시회를 기획한 것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호하게 비판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일 외교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정부도 내심 당황하고 또 불쾌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행보의 목적이 단순히 일본 꾸짖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인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초로 유엔 인권위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주요 이슈로 다뤘는데요. 이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일본 지도부의 책임을 압박했는데요. 그 YTN 보도에 따르면 이는 그 우리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이 이제야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는데 국민들은 의아해할 텐데요. 그 정부는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그 일본의 군대 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본 정부가 역사 부정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YTN의 비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더 강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 기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외교장관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차관보급 대표가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군대 위안부와 전쟁 시 성노예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관련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 대신 무력 분쟁하의 성폭력이란 간접적인 표현을 써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김성한 전 외교장관이 이듬해는 윤병세 현 외교장관이 전쟁 시 여성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력 분쟁하에서 성폭력 근절 문제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 위안부, 영어로는 컴포트 워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또 일본을 지명해서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란 단어를 명시를 했고 또 일본을 콕 집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재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도를 넘은 역사 왜곡 행보가 국제사회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주일 미 대사관은 실망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논평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미일 동맹이 아무리 굳건하다고 해도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일본을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미일 세 나라 간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은 곧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경화 행보를 계속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속내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맹국인 미국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에게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무조건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 아래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 두 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에 양국이 여전히 냉랭한 이웃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을 비판하고 또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 재현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YTN도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황금 나침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본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오랜 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하늘만큼이나 뉴스에서는 우울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장기 불안과 쉽게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 오랜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TN에도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와 정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나침반인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금 나침반은 라이프 앤 조이와 오 미스 코리아라는 두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라이프 앤 조이에서는 국민의 파수꾼 경찰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육상지구대와 해안경찰의 하루가 소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전까지 경찰은 일반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이미지로 거리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하면 떠오르는 것이 범죄, 수사, 검거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범죄 예방, 생활안전, 대민봉사 같은 것으로 많이 바뀌었죠. 방송은 이런 경찰의 하루를 재조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밤낮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육상지구대 경찰의 모습을 보며 경찰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해안경찰의 든든한 활동과 응급환자 구조, 오염사고 방제 훈련은 잠시 잊고 있던 해안 방위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하루는 여름 성수기나 연말 등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에 타 방송에서 주제로 삼아 자주 보았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소재도 사람들 간의 싸움, 술 취한 사람들의 갈등, 폭언, 택시요금 미납 등으로 비슷해서 신선함이나 흥미 요소가 반감되었습니다. 또 방송을 보면서 지구대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로 옮겨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인 저로서는 지구대와 경찰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왜 경찰서로 옮겨가야 하는지 조금 혼란스럽고 궁금했습니다. 방송에서 간단하게라도 두 기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점점 심각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컴퓨터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상대적으로 하는 일이 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면 좀 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나침반의 두 번째 코너인 오 미스 코리아입니다. 오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는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먹는 방송이 대세라고 불릴 만큼 먹는 즐거움과 함께 그것을 보는 재미가 커서 음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때입니다. 본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경상북도의 사색 별미로 포항초와 부추, 꼼칫국, 전통 순대 전문점, 매기 불고기 전문점이 소개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포항초와 부추를 재배하는 모습과 이것을 재료로 요리를 하고 소개하는 모습이
소박하고 정감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타 방송의 음식 프로그램에서 재료의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있는 생물을 그대로 손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잔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방송은 꼼칫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메기 불고기처럼 잘 몰랐던 메뉴를 소개해 주어서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주었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여기에 팔도의 많은 음식점 중에 별미집이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알려준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바뀌는 외부 환경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죠. 마이티엔의 황금 나침반, 앞으로도 정보와 재미라는 방송의 방향을 잘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시청자들은 앵커 뒤 배경 화면만 보고도 뉴스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YTN 뉴스를 보다 보면 배경 화면과 뉴스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YTN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부 차관에 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군 위안부는 거짓말이며 날조됐다는 망언을 했다는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앵커 뒤 배경 화면에는 망언의 주인공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부대신이 아니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잘못 나왔습니다. 앵커 배경 화면은 시청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짐작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화면과 뉴스 내용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앵커가 뉴스를 소개할 때 배경 화면만 보이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시청에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리를 줄이고 화면만 볼 때도 많으므로 뉴스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자막을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아침 뉴스 시간에 한중일 FTA 4차 협상 개최에 관한 예고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자막의 협상을 협약이라고 잘못 표기했고 그 다음 뉴스 시간에도 똑같은 오류가 되풀이됐습니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자가 탈북 새내기의 임금을 착취한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최저임금을 최저입금이라고 잘못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이처럼 잘못된 표기가 종종 나오는데 뉴스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3일 YTN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삼겹살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삼겹살이 몸속 중금속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는 삼겹살의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침 삼겹살 데이인 이날 삼겹살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다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 교수로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시대, 빅데이터 저널리즘을 준비하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뉴스 보도를 업으로 하는 조직의 미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미디어의 발전이 뉴스를 생산하는 수많은 언론을 양산해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한계, 즉 똑같은 뉴스, 틀에 박힌 취재원, 말과 사건에만 의존하는 보도 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존 언론이나 신생 언론 모두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과 그것을 위해 다루는 정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취재 방식도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유, 개방, 협업이라는 소통 환경 변화는 언론에게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도구로서 미디어를 활용하면 지금의 변화는 위기이지만 콘텐츠 생성 도구로 미디어를 바라보면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미디어는 전달 도구가 아닌 취재원이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빅데이터 저널리즘은 공공 영역에서의 정보 공개가 적극 추진되고 있듯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언론사의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준비해
향후 취재활동에 활발히 적용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고 현재의 관행에만 얽매인 언론이 서서히 기사 작성에 있어 서열화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는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으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는 일부 언론사들의 현실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에는 특정 독자가 방문하는 시대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언론들 앞에 공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과거 가디언의 데이터 블로그가 주목을 끈 것도 현재 시점의 단순 보도가 아닌 과거의 누적된 자료에 근거한 현 시점의 함의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보도를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저널리즘은 앞서 언급한 기존 보도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 취재원의 발언이나 설명에 의존하여 이를 옮겨 적는 보도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부가적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책이나 사건에 대한 사후 반응적인 보도가 아닌 사회적 의제나 예상되는 공공문제에 관한 사전 예방적 비판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언론의 독창적 보도를 촉진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감성적 비판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재원들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언론을 자신들의 정치, 영리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에는 인색한 것이 지금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빅데이터 저널리즘이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실행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각 언론들은 나름의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